추심 결제 방식, 추심 결제 방식은 신용장 방식처럼 한 어음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과는 다른 추심은 단순히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한 어음을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수인이 어음에 대한 지급 혹은 인수해서 결제하는 방법이다. 신용장하고는 달라요. 자, URC522이 있습니다. 이거는 ICC가 제정한 UCP 600처럼 그 추심에 대한 통일 규칙인데 여기 제2조에서 추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추심이란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지급이나 인수를 하기 위해 지급이나 인수에 대해서 서류를 인도하거나 서류를 지급하는 건 똑같네요. 신용장처럼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지급해서 환어음을 써서 환어음을 쓰고 서류를 취급해서 매수인이 결제한다라는 건 같은데 신용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다? 세 번째 동그라미. 추심은 신용장과 다르게 은행이 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지급 확약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지급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 당사자에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은 추심에서는 은행은 뭐다?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한다. 단순히 서류의 전달 역할에 국한된다라는 것이 추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용장상의 지급인이 신용장 발행은행이다.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 수익자한테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주심은. 근데 한어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한어음의 인질로 서류가 있어요. 선적 서류가. 자, 그러면 이 환어음을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뉩니다. 주심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어음의 지급인이 어음 대급에 지급을 해야 서류를 넘겨주는. 어음의 대금을 결제해 줘야 인질이 풀려나는. 인질인 선적 서류, 선화증권이 풀려나는 어떤 방식? 지급도 방식. 영어로 DP 방식이라고 합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자, 그리고 지급인이 어음에 인수를 하면 선적 서류를 인도해주는 인수도 방식. 인수를 하면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서류를 풀려나요. 인질이 풀려납니다. 그게 인수도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인, 여기 지금 추심 결제 방식에서도 한어음의 지급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급인은 누굴까요? 매수인입니다. 왜 은행이 아닌가요? 은행이 지급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은행이 지급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인이었지만 추심에서는 매수인이 지급인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핵심이죠. 자, 지급도 방법. DP 방식입니다. DP 방식에 대해서 보겠어요. Document Against Payment란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 물품을 자기 책임하에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 서류에 어음을 발행해서 첨부해서 매도인의 거래은행 통해서 매수인 나라로 보내서 어음 대금을 추심하면 매수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추심은행,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도인 국가에 있는 은행 통해서 매수인이 있는 국가의 은행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이 어떻게 한다? 매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하면 인질이 풀려난다. 선적 서류를 인도해준다. 이 방식입니다. 말이 길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25번 슬라이드. 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 체결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 선적에 대한 것으로서 BL 선적 서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은 신용장처럼 한어음, 화한어음, 드래프트를 선적 서류와 함께 뭘 한다? 매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심 의뢰은행에게 추심 의뢰합니다. 추심을 의뢰해요. 누가? 매도인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추심 의뢰은행은 먼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3번 있고 4번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추심 의뢰은행은 매도인이 있는 수출국 쪽에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 있는 수입상의 뭐 거래은행이나 이런 은행에게 보냅니다. 한어음을 그리고 선화증권 선적 서류를. 그래서 매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은행을 보통 컬렉팅 뱅크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심은행이 보통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6번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합니다. 우리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의 프로세스를 살펴봤을 때 대금 지급 누가 했어요? 신용장 발행은행이 했습니다. 11번인가? 그 앞에 그림에 있었잖아. 중간에. 근데 여기서는 매수인이 합니다. 대금 지급을. 자, 그렇게 대금 지급을 하면 7번에 뭐예요? 서류가 풀려나는 거죠. 서류를 풀려나고 8번에 이 매수인은 선화증권을 들고 가서 운송인으로부터 하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매도인이 수출자인 매도인이 아직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신용장 얘기할 때는 매도인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품을 다 준비하고 선적해서 서류 준비 다 해서 서류 제시하고 한어음 발행해서 한어음도 제시하고 그러면 매입은행을 통해서 매입해서 뭐 전도금 받고 돈 먼저 땡겨 받고 끝. 근데 지금 7번, 8번이 왔는데도 아직 매도인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자, 이 추심을 영어로 콜렉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렉트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추심, 우리 불법 추심 한번 생각해봐요. 불법 추심을 왜 해요? 업계 형들 왜 보내요? 돈 받으려고. 매도인 입장에서 돈 받으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낸다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6번에 대금 지급된 것이 추심은행.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은행이 매도인한테 돈이 가는 거죠. 신용장을 썼을 때보다 매도인이 돈을 늦게 회수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매우 불리까지는 아니네요. 정정할게요. 뭐보다 불리해요? 신용장보다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신용장은 우리가 독립추상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준비를 잘 했어요. 뭐 서류에 하자도 없고. 그래서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장을 발행 의뢰한 그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고 서류를 찾아가고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문제예요. 일단 나는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문제없다면. 근데 지금 여기 추심에서는 저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고 서류를 보냈는데 6번 저 대금 지급을 매수인이 안 해버리면, 거절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 저 물품을 다시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팔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떠안아야 됩니다. 매도인이.
예, 그런 측면에서 신용장 방식보다는 DP 방식이 매도인에게 불리한 거래 방식이 될 겁니다. 요 지금 24번 슬라이드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DA 방식으로 가볼게요. DA 방식, 인수도 조건, 우리말로 인수도 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 물품 대금의 추심 과정은 DP랑 비슷하다. 근데 어떤 어음이 쓰인다? 기한부 어음이 쓰인다. 기한부 한어음을 쓴다. 그래서 거래은행 통해서 추심을 받은 매수인의 인수 행위에 대해서 선적 서류를 인도해주는 결제 방식이다. 매수인이 인수하면 서류를 넘겨준대요. 인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인수은행 인수신용장 할 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매입은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만기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에 대해서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돈 주고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에 사는다라는 측면이라면, 인수는 그 어음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의 당사자로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측면의 다른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인하고, 그 보통 인수하면 사인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수용하는, 인수하는 어음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뭐 며칠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어음이라면. 그러면 그걸 내가 인수한다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약속되어 있는 만기일에 내가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예요. 인수하는 사람이. 그래서 매수인이 한 어음을 결제해 줄 필요 없어요. DP처럼. DA는 acceptance잖아요. against acceptance잖아요. 인수만 해주면 인질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어음이 만약에 이게 기한부 어음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류가 발행된 날로부터 뭐 60일, 90일 그런 결제 기한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요 때까지 결제해 줄게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서명하고 그걸로 족해요. 그리고 선적 서류 받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결제는 한 어음상 만기일 도래 전에 해주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수신용장하고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을 좀 헷갈렸는데, 사실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건 이 개념이다, 요건 요 개념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 그 자세한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무역 결제론이나 뭐 그런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신용장 프로세스 자체도 뭘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요? 매입 신용장, 가장 많이 쓰이는 매입 신용장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수의 개념, acceptance의 개념이 좀 안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 DA 방식에서 말하는 인수, 그 인수가 쉽게 말해서 우리 무역 결제에서 얘기하는 인수입니다.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60일 뒤에 인수하는 사람이 60일 뒤에 90일 뒤에 만기일에 도래하면 내가 약속할게, 돈 줄게. 우리 막말로 비교해서 매입을 그 어음을 매입했어요. 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내가 뭐 돈을 미리 땡겨주죠. 매입은 어음을 산다는 사람이 돈을 먼저 땡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기한부 어음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기간 경자 이자 이런 거 다 쳐가지고 내가 낮은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 그런데 매입 신용장, 매입한 어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매입을 해간 사람, 아니지, 나한테 판 사람이죠. 나한테 판 사람한테 찾아가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수는 내가 이거 결제하기로 약속했고 내가 이거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책임 내가 져야 돼. 내가. 실제로 서명을 합니다. 우리 뭐 서명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결제 방식에 있어서 이제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카드 같은데, 신용카드 같은데 뒷면에 서명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예요? 계약서에 뭐 찍어요? 도장 찍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심벌, 그걸 이제 심벌이라고 하죠. 도장을 영어로. 그거 안 하잖아요. 서명하잖아요. 그 의미란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겠다는 의사, 이것만 확실하면 서류 내줍니다. 그래서 이 거래 방식의 그림을 좀 살펴보면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고 선화증권 발행해서 추심 의뢰하고 서류 가고 5번에 서류 도착 통지를 하면 6번에 대금 결제가 아니라 어음을 인수합니다. 누가? 매수인이. 그러면 바로 인질이 풀려납니다. 선적 서류가 인도돼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도가 풀려나서 선적 서류가 풀려나서 이 선적 서류인 비해를 들고 매수인이 운송인을 찾아가서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다? 물건을 내가 어음을 먼저 인수하고 찾아와서 이걸로 뭘 만들거나 이걸 뭘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대금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역 대금을. 일종의 후불이죠. 후불. 그만큼의 어음의 만기일만큼의 신용이 매수인한테 공여됩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우리 DP하고 DA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물건을 매수인이 찾아갈 때까지 매도인이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근데 지금 DA를 쓰게 되면 더 벌어지죠.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매도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D에서 이제 대금 송금,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러면 DP하고 DA를 비교해 봤을 때 DA가 훨씬 더 매도인이 불리한 방식입니다. 후지급이죠. 후지급.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방식. 송금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약정을 통해서 그 대금을 외화나 수표 등으로 지불하는 방식.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용장이나 추심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선적한 선적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이 한 어음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한 어음이 선적 서류를 인질로 잡아서 연계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송금 방식은 돈은 그냥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고, 뭐 서류는 뭐 특송으로 보내버리거나 뭐 페덱스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별도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선적 서류의 보냄과 이 무역 대금 결제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서 사전 송금, 사후 송금 이렇게 나뉘는데 뭐 물건 선적하기 전에 보내주면 사전 송금이고 물건 선적하고 난 후에 보내주면 사후 송금이 되겠죠.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 자, 송금 방식의 종류. 자, 1번 수표 송금 방식, 디맨드 드래프트. 이건 뭐냐면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보내줘요.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우편 송금한 방식. 요건 뭐냐?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 지시서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해서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뭐 여기서는 은행이 은행한테 직접 송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안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잘 안 써요. 요즘에 잘 안 써요. 이걸 우편 송금하면. 이게 주로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저보다 대학을 한 10년에서 한 15년 일찍 다니신 분들 있죠. 그 최근에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있죠. 뭐 응답하라 시리즈 있죠. 그 시기 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대학을 왔다 이거예요. 여기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죠. 나도 지방 출신이긴 한데 부모님이 용돈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계좌로 쏴주죠. 근데 인터넷 뱅킹이 없고 폰 뱅킹이 없고 ATM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돈을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부모님이. 그때 우편화를 썼어요. 뭐냐? 부모님이 동네 우체국에 가세요. 그래서 현찰을 주고 우편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우편환을 뭐 수령해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을 뭐 정해도 되고 어찌됐든 그걸 보내요. 편지로 자식한테. 그러면 자기한테 오죠. 뭐 보통 등기로 보내겠죠.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식이 서울에서 받아서 동네 우체국으로 갑니다. 학교 우체국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 우편함을 보여주면 현찰을 줘요. 딱 느낌이 아날로그죠. 완전 아날로그죠. 예. 예. 써요? 이런 거? 씁니다. 가끔. 어떨 때 쓰느냐? 주주 배당할 때.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받았어요. 우편함. 최근에. 왜? 제가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11,000원을 좀 더 많이 냈어요. 예. 계산을 잘못해서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세금을 11,000원을 더 냈어. 그러니까 편지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우체국에 가서 11,000원 받아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쪼가리가 왔어요. 나한테 계좌로 쏴주면 될 텐데. 예.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돼. 그거 받으러. 아무 우체국 가도 된대. 예. 근데 그 아무 우체국도 찾아가는 게 귀찮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집에 지금 컴퓨터 앞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대로 있어 아직. 예. 괜찮아요. 뭐 내년까지 찾아가면 돼. 예. 예. 내년까지 언제든 한번 가겠죠. 예. 예. 11,000원으로 이제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쓰여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신 송금한 방식이 있습니다. 전신 송금한 우편 송금 방식과 지급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뭐 은행 간에 현찰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 전신환 통신을 통해서 발행해가지고 무형의 형태인 거죠. 전신환이란 게 일종의 그걸 이제 보내는 건데 뭐 이건 이제 사전적 설명이고 교과서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사전적 설명일 뿐이고 사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이체는 계좌이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미국 사람한테 10만 불을 보내줘야 해. 그래서 내가 내 계좌에 있는 내가 외화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 외화 계정에 10만 불이 있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이 10만 불을 어느 은행에 있는 누구 계좌로 10만 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 뒤에 그 사람의 계좌에 10만 불이 찍히겠죠. 그리고 그걸 찾아가겠죠. 그럼 그 친구가 찾아가는 그 10만 불이 내가 한국에서 보내준 물리적 실체가 동일한 돈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내준 돈이 태평양을 날아가서 그 친구한테 간 거예요? 아니죠. 내가 10만 불을 여기서 입금을 했다면 외화 계정에 그건 아직 우리나라의 은행 금고에 있죠. 뭐만 달라진 거예요? 서로 이쪽 은행과 저쪽 은행 간에 뭐예요? 통신을 통해서 뭐 계정 간에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는 깎이고 여기 계정에서는 깎고 저기 계정에서는 올리고 했겠죠. 똑같은 금액을 수수료 빼고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가장 요새 많이 쓰는 대금 결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 그냥 TTTT 그래요. 트와이스도 아니고. 그죠? 그 말이 돈 싸줄게요. 송금해줄게. 이 방식이에요. TT. 많이 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대금 상한 인도 방식이에요. 대금 상한 인도 방식. 캐시 온 딜리버리와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COD하고 CAD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역 조건 설명할 때 대금 결제 방식 설명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보면 COD입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예요. 제가 캐시 온 딜리버리를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짜장면 배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한테 보내주고 매수인이 실제 물품을 받아서 확인해보고 대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수입국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수입국에서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보통은 매도인이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대리인한테 물건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인이 물건을 확인하거나 보통 이 COD를 쓰면 뭘 주로 많이 쓰냐면 보석 같은 거 거래할 때 물품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는 경우에 COD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간혹. 잘 쓰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그러한 것을 현품 인도 지급,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자,
여기서는 다큐먼트가 쓰입니다. 이 다큐먼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추심 방식에서의 다큐먼트 against payment, 다큐먼트 against acceptance 할 때 그 다큐먼트랑 같은 다큐먼트죠. 뭐예요?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은 물품을 선적하면 운송인이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서 나타나죠? 수출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수출국으로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거기서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하는 방식을 CAD, 서류 상한 지급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상한도 지급 방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팩터링과 포페이팅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팩터링은 저도 몇 번 이야기 들어보고 뭐 거기 관련돼서 분쟁 사례도 제가 한 번 적 있고 한데 포페이팅은 애매해요. 서로 팩터링이나 포페이팅이나.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비교점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뭐 추심이든 신용장이든 대금 송금 방식이든 서류 상한이든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결제해주는 방식이었는데 팩터링하고 포페이팅은 대금 결제 방식이면서도 이게 일종의 금융회사들이 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파이낸싱이에요. 파이낸싱.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하면서도 팩터링 할 수 있고요. 신용장 거래하면서 포페이팅 할 수 있어요. 왜? 금융 서비스니까. 자, 팩터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금융의 근거가 되는 자산이 공급자의 외상 매출 채권인 자산담보금융의 한 형태로, 말이 어렵죠. 자, 세 번째 줄에 금융기관인 팩터. 팩터가 ing 한다고 해서 팩터링이거든요. 근데 이 팩터가 금융기관이래요. 금융기관이 뭐죠? 은행이죠, 은행.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뭐 수출입은행 뭐 이런 데서 해줘요. 자, 그래서 팩터가 공급자의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할인해서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금융이다. Supplier Financing이다. 아, 이것도 어렵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 팩터라고 했어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공급자래요. 공급자 옆에 갈로 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이래요. 공급자가 있고 밑에 줄에, 그 밑에 줄에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는 갈로 안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채무자는 맞죠. 왜? 돈 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돈 줄 사람으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외상 매출 채권. 그거를 어떻게 한다? 만기 도래하기 전에 할인해서 사준다. 우리 재무 공부할 때도 재무관리 공부할 때도 채권이 나오고요. 회계에서도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죠. 왜 달라요?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채권은 그야말로 국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사채, 국채 그 얘기잖아.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 채권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돈 받을 돈이죠. 받을 돈. 매출 채권.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내가 언젠가는 돈 받아. 누가? 공급자가 받아. 만기일 후에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은행이 먼저 현금을 주고 파이낸싱 하는. 그러면 매입 신용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죠. 왜 다르냐?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운전 자금을 공급하지만 대출이 아니며, 대출은 아니래요. 이게 파이낸싱이긴 하지만 대출은 아니고, 조건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이다. without recours입니다. 소유권 없이 상환을 불능해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외상 매출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 손실은 누구 목? 은행 몫입니다. 매입 신용장하고 그게 다르죠. 그러면 매입 신용장이 내고할 때, 매입할 때 그 할인되는 그 비율보다 얘가 더 세지 않을까요? 얘는 위험도 끌어안는데. 그렇겠죠. 네. 그리고 설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은행이 회사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건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있죠. 기장이라든지 회계적 처리라든지 세무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 상품이에요. 이게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이 기업들한테, 기업 고객들한테, 왜 우리 은행 가보면 개인 자격으로 오는 손님하고 기업 자격으로 오는 손님들을 창구를 따로 두잖아요. 기업들한테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에요. 우리가 소구권 없이 문제 생겨도 다 끌어안아주고 어음도 할인해서 먼저 돈 빨리 챙겨줄게. 우리한테 외상 매출 채권을 넘겨. 이런 개념이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림이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쭉 해가지고 15 있는데 왼쪽에 보면 16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15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1에서부터 16 이거 다 설명, 몰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핵심만 얘기합시다. 핵심만. 똑같이 매매계약 체결돼요. 매매계약 체결되는데 신용장 개설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우리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신용장이 오른쪽에서 개설되고 했죠. 추심 방식에서는 이쪽에 추심 의뢰하고 했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 뭐가 있어요? 국제 팩토링 거래 약정을 체결한다는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수출 팩터, 여기가 은행이란 거예요. 얘랑 매도인이랑 팩토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스텝으로 넘어가냐면 이 은행이 소구권 없이 상한 청구를 할 수 없이 어음을 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어음을 지급하는 사람, 어음의 지급인, 그러니까 매수인의 신용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얘가 부도날 수 있는 어음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팩터링을 하면 그 자기하고의 상거래 약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지사 간이라든지 해서 그 수입국에 있는 다른 어떤 금융기관, 다른 팩터를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수입, 여기서는 수입 팩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계약 관계가 보통 이루어져 있겠죠. 이런 업체를 통해서 그 매수인의 신용 상태, 지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요.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7번에서 승인, 오케이, 내가 사줄게 하고 어떻게 한다? 11번에 전도금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어음 만기 도래 훨씬 전에 대금을 준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수수료 받아가죠. 그리고 어음의 일부만 할 수도 있고요. 결제 방식을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일부를 먼저 주고 이제 나중에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대 신용장을 사용해서 한 그런 거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먼저 돈 선금을 땡겨주고 나중에 만기일에 대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액 다 수출 팩터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팩터링입니다. 금융 서비스예요. 금융 서비스. 자, 그러면 포페이팅 봅시다. 포페이팅. 포페이팅은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이게 일단 깔고 가는 게 책마다 설명이 다 다르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포페이팅은. 근데 한번 봅시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 채권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외상 매출 채권, 회계적으로 말하는 외상 매출 채권에서 비롯돼서 어음 보증, 어음, 한어음, 약속어음, 약속어음도 들어갈 수 있고, 신용장, 독립보증, 지급보증,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외상 매출 채권이죠. 예. 일단 외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기간이 지나거나 뭔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돈을 줘야 되는 상황. 예. 그렇잖아요. 독립보증, 지급보증, 어음 중에서도 한어음, 약속어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상한 청구 불능 조건으로 매입하는 게 포페이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팩터링이나 포페이팅의 공통점은 상한 청구 불능 조건의 매입입니다. 이것도 포페이터가 등장을 해요. 보통 그리고 포페이터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페이터가 ing 한다고 해서 포페이팅이에요. 명칭 자체는. 자, 그래서 그림을 봅시다. 근데 이 그림이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여기 포페이터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기를 싹 지우고 그냥 봐봐요. 그냥 봐도 되게끔 숫자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1, 2, 3, 4, 5, 6 뭐 이렇게 번호가 여기 다 있어요. 10일까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거래를 할 때의 자금의 흐름이에요? 신용장, 매입 신용장. 근데 이 수출자가 먼저 돈을 좀 땡겨받고 싶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상 매출 채권을 소구권 없이 외상 매출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 소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 채권을 수출자가 소구권 없이 매각하고 싶어. 그때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불러요? 포페이터를 부릅니다. 우리 6번에 여기 동그라미 6번이 어음 및 서류 제시해가지고 수출자하고 통지 매입은행과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쪽 외곽선으로 크게 도는 어음 및 서류 제시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행을 통해서 그냥 단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권 없이 한어음을 외상 매출 채권을 할인받기 위해서 포페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정의에서 이게 신용장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어음 보증, 신용 보증, 독립 보증, 뭐 약속음 다 쓸 수 있어요. 외상 매출 채권을 소구권 없이 은행을 통해서 할인해서 매입시켜 버린다는 것이 포페이팅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무역 거래에서 많이 쓰는 거죠. 아니 그러면 팩터링하고 포페이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통 포페이팅 쪽이 대금이 좀 세고요. 장기간에 걸친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런 경우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느냐? 해외 건설 공사를 합니다. 해외 건설 공사. 해외 건설 공사 하면은 건설 공사란 게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뭐 3년, 길게는 10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해외 건설 공사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재무회계 공부할 때도 그 건설 공사 대금 그거 회계하는 거 있죠. 그 기준서가 딱 독립되어 있잖아. 알죠? 그거 짜증 났는데 그거 맨날 틀렸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 공부할 때 시험 문제 공부할 때. 그러면 그 10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해외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앞에 그 앞쪽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건설 공사 같은 것도 일종의 수출로 본다. 용역 수출.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발주처가 어떻게 보면 수입자고 이 건설 공사하는 사람이 수출자가 되는 건데 외야 획득을 하니까 보통은 착수금을 받겠죠. 착수금을 받고 그 우리 그 해외 건설 공사 그 회계 기준서처럼 중간에 뭘 받아요? 중도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뭐 마지막 대금을 받겠죠. 그런데 이 중도금을 이 발주처가 어음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 90일짜리 어음으로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해외 공사를 하는 이 시행처 공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죠. 왜? 사람도 필요하고 자재도 사야 되고 시설도 필요하고 한데 어음으로 받았어. 대금을 이 중도금을 좀 땡겨 받고 싶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포페이팅 같은 거. 보통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이 강의 자료의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포페이팅이
많이 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대금 결제 방법에서 설명 안 하고 있는 대금 결제 방법이 있어요. 예, 보통 청산 계정, 오픈 어카운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최근 들어와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 주로 어떤 데서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그 신용장 사용에 감소하고 이게 좀 궤를 같이 하는데 신용장 사용을 이 감소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지사 간의 무역 거래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게 본사와 지사 간의 무역 거래를 하고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판매 대금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를 건건으로 하면 귀찮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청산 계정이라는 건 뭐냐? 채권 채무를 기록을 해놨다가 한 번에 하지 않고 뭐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 번에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보통 청산 계정, 오픈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또 무역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월수반에 무역학 개론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나갔는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이 저한테. 근데 가장 많은 질문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커텀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DAT하고 DAP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DAT의 경우에는 물품을 내려주고 DAP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데까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예, 그 강의 자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양하 비용을 지불하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DAP 경우에는 준비까지만 하기 때문에 양하하는 거는 매수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DAP니까 DAP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DAP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운송을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운송 계약이 어떤 운송 계약이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컨테이너 운송이 기본적으로 도어 투 도어예요. 예, 이게 FCL 화물의 경우에 도어 투 도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러다가 빈 컨테이너에 내 화물 채워가지고 우리 뭐 공항이 아니라 저기 뭐 고속도로나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움직이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예, 부산항으로 가요. 그래서 부산항에서 뭐 현대상선이면 현대상선, 머스크면 머스크, 뭐 다른 배면 다른 배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이 선적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죠. 뭐 보름, 뭐 이렇게 20일 항해해서 도착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프로세스를 이런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 회사들이 풀 비용으로 받아요. 풀 프라이스로 받아요. 패키지로 받는다. 패키지 여행에서 우리 패키지 여행하면 패키지 여행이 좋은 점이 뭐예요? 나도 나 혼자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자유여행을 해요. 숙박하고 비행기만 끊어서. 근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면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나이가 아닌데 예, 나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도 몇 번 해외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면 패키지를 이용을 해요. 편하거든. 예. 그럼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뭐냐? 일단 숙소하고 비행기가 다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가이드 따라 붙고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 예. 그리고 식사, 중식, 저녁, 식사,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아침에 뭐 식사, 조식은 어차피 호텔 조식이니까 그게 돈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120만 원이면 12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그냥 주고 만다니까. 거기다 대고 난 아침에 밥 안 먹어요. 조식 비용 빼주세요. 가능해요? 컨테이너 운송도 그런 식이에요. 여기에 비용을 이 매도인이 선적 비용, 운송 비용, 양하 비용 이거에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임으로서 줘요. 여기서 매도인이 컨테이너 운송하는 회사한테 야, 양하 비용은 제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게끔 빼줘. 그렇게 안 한다고. 이미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해서 컨테이너 운송하기로 해가지고 운임을 줘버리면 그 준 돈 안에 물건 내리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DAP랑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DAP를 씁니까? 인커텀스는요. 절대 법이 아니에요. 강행법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템플릿이에요. 네. 템플릿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플랫폼이지. 그대로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 PPT 만들 때 PPT 템플릿을 사요. 그대로 써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 글씨 크기, 글씨체 바꾸지 않아요? 네. 쓰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DAP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양화비용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DAP가 변형된 거잖아요. 인커텀스에서 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이게 살짝 변형됐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 인커텀스에서 말하는 DAP와 실제적으로 이 양화비용 부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DAP를 했는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다 보니 매도인이 양화비용 냈다. 적어 놓으라니.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양화비용을 부담하면 매도인 부담이다. 그거는. 그리고 운송이 벌크 화물이 아닌 다음에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인커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국제상학 시간이나 나중에 국제상학 시간 밖에 다룰 시간이 없네. 국제상학에 가보면 인커텀스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우리 무역학 개론 수업 시간에 서문을 안 달았어요. 네, 근데 그 서문 중에 뭐가 있냐면 화물 처리 비용, 터미널 핸들리 차지, 그러니까 선적 비용, 양화 비용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를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정의해두고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서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인커텀 우리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인커텀스에서 규정되고 있는 FOB로는 우리 부장님이 쓰는 FOB하고 전혀 안 맞다고. 그 부장님의 FOB와 인커텀스의 FOB는 서로 다른 거예요. 뭐가 맞고 안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ICC가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정형거래 규칙일 뿐이다 라는 거죠.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시험 준비 잘 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